법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조정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발제와 이제 토론을 마쳤는데 역시 항상 시간에 또 쫓기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황도수 교수님 기조발제를 하신 입장에서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일단 좀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프로에서 오늘 참여하신,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아주 만만치 않은 또 넘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데, 우선 황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 우리 김 교수님 특별한 적인 얘기가 없어요. 쓰신 것 중에서 오늘 발제하신 거는 한인차의 재판 문제이고 법권이 활성화하자는 얘기인데, 예, 특별히 이제 큰 문제는 사람들에게 걸렸던 것도 없고요. 우리 조정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신 것 중에서 특별재판부에 관한 생각이 저랑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위헌성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이 차이기 때문에 논쟁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제 양쪽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썼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 근데 이제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보태드리면은, 퇴임한 법관 탄핵 가능하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제도는요, 대한민국 탄핵 제도는 영미나 미국이나 이쪽하고 달리, 독일하고 달리 오로지 우리나라는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재판이에요. 파면 여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의 해임으로 퇴임한 법관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너 법관할 동안에 재직 중에 너 위법행위했지? 일로 와. 너 파면시킬 거야. 그러면 그거 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법적 지위가.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끌어다 놓고 탄핵해도 된다는 게 제 입장이어서 사표를 냈건 뭐하건 상관없이 탄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좀 강하게 좀 더해지면서 이런 좀 마칠게요. 네. 아주 우리 황도수 교수님은 개헌운동의 과정에서 또 특별하게 이제 제기했던 게 퇴임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게 또 새로운 발상이고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는데, 오늘 또 그런 탄핵도 가능하고 또 이 퇴임 청문회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프로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의도 좋고요, 또 의견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1분 내에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수 예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예산을 따로따로 심사를 하고,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예산을 한다는 건 군사 독재 잔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실제 실무를 보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그 재판 결과를 지배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어떤 핵심인데,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서 그것을 원천 배제하는 제도 자체를 만들면 어떤 제도보다도 법원이나 재판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실무를 보는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질문은 예.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황도수 교수님한테. 황도수 교수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현행의 제도이냐면 사법행정권에 속한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임명하냐면 우리 이제 형식적으로다는 실질은 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다는 어느 법원에 속한다까지 배속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법원장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위임받아서 법원장이 너는 민사매부야, 너는 민사단독 매부, 이걸 갖다 결정한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또 그리고 사건 배당도 사건이 이제 법원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부로 배당할 것인가 이게 사건 배당 문제인데 이거는 사법권의 심판 대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재판부가 무슨 사건을 결정하느냐 문제인데 이제 합의부하고 단독은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원인데 이제 개별적인 사건이 왔을 때 이건 몇 부에 갈 것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 관한 어떤 규칙을 이제 정하도록 돼 있고 법원장이 정하는데 그때 뒤에 붙어 있는 예외가 있어요. 법원장은 예외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어디다 배속을 시킬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현행의 어떤 그 사건 배당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 이게 이제 사법행정권이다라고 이제 이론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독일이나 선진국이나 다른 데 보면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건 심판 대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법관이 어떤 재판부가 무슨 사건을 담당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에 누구는 어떤 재판부, 우리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몇 개가 설립되고 사건을 들어오는 걸 추이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은 누구한테 가고 그걸 갖다 아예 딱 정해가지고요. 판사회의에서 딱 결정해서 공고를 한다고. 끝이에요. 그럼 1년 동안에 사건 들어오는 대로 그 재판부를 무조건 가지 중간에서 누가 농단을 한다든지 가지고서 이거는 예쁜 사람이니까 어디다 보내고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법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선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개개 법원에서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이건 사법권이다. 사법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법관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법원까지 배속한다까지 요 전부까지는 사법행정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그런 의미에서 특별재판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는 입법으로다가 특정 사건을 어느 재판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건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행의 우리의 사법행정에 관한 어떤 그리고 사법행정권이 마치 법원의 독립이니까 사법권 독립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사법행정에 관해서 입법을 해서 어떻게 사법행정을 하는 얘기니까 이게 가능한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특별 이거에 대해서 현행의 아이디어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사법권 독립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연구해서 또 판단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법률 만들어지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갈 거고요. 현재에서는 아마 연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답변 되신 거죠? 예. 그 예산 편성권은 네. 우리 질문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이 기자 대표님. 네,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문회 대표 이기자입니다. 네, 김정축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좀 넓은 넓이의 법 문제입니다. 이번 촛불 혁명 이후로도 빨리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전에 있던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식민혁명의 법을 고치라 그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6월 항쟁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피 흘려서 이러는데도 얘네 기존 있던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치기 때문에 흡족하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 맞게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법을 개헌한다면 우리는 벌써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될 줄 아는데 이런 그 국회 선거법의 특이한 거를 제도화시킬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법살인도 살인이지 않습니까? 사법살인을 한 그 재판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책임 안 물으면 얼마든지 불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 법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너무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제기해 주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6월 그 항쟁 그다음에 이번 저희 촛불 혁명을 과연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혁명이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결부되어진다면 기성의 어떤 헌정 제도들이 다 새로 개편되어지는 과정을 밟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이라는 게
생각만큼 손바닥 뒤집을 만큼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의 어떤 제도의 안정성을 존중하면서 혁명의 정신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의지나 열망이 얼만큼 크고 오래 지속되는가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지 제도를 일정하게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변적인 제도들을 두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항상 혁명의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작용으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게 제도화되었다라면 계속해서 그 제도를 가동하기 위한 운동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명의 정신을 반영하는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촛불에 반대하는 어떤 운동이 나와서 끊임없이 그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어떤 그 제도를 운용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불안 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좀 완화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부 형태 차원에서 그 유동적인 체제가 이제 내각제 체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각제였다면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 내각제라면 또 촛불혁명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생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사법살인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그의 부작용 또한 또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법행정과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뭐 법관 소환 제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정 부분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필요하다라는 어떤 원칙이나 방향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게 되는 게 그 부분들의 책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또 다른 또 의견을 가진 쪽에서 반대쪽 어떤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제도들을 발동시키게 될 때 이게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이게 복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사법이 정치에 또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사법살인과 같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어떤 과거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국가 권력의 법관들이 이렇게 항복한 그런 것으로 보이죠. 누구라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저는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커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질문에 아주 또 정말 또 이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혁명과 어떤 제도와 현실의 어떤 그런 딜레마라고 하는 게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 촛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질의와 또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질문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비리 판검사들을 분석하고 구조운동 해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도 일반 시민운동가로서 이런 운동을 해왔던 것은 아까 우리 조정찬 의원님 말씀대로 법과 양심이기 때문에 법은 상식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서 모든 걸 검토하고 의견서 내고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법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면 저 선생님 말씀대로 사법살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기까지 판검사들이 견제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법과 양심이라는 건 다 빠져나가. 또 그 지금도 뭐 한다 하면 뭐 독립을 훼손했니 어쩌니 저쩌니 다 물 건너가. 맨날 그 타령하다 70년이 세월이 흘렀어. 근데 우리 현재는 우리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법이 있습니다. 국민 배심 국가 배상 소송이 있어요. 판검사를 잘못하면 국가가 잘못하면 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하는 제도는 있어요. 국가. 예. 그런데 그 판사 상대로 잘못해서 국가 배상하면 그 판사가 옆에 있는 판사가 판결해요. 이겨줍니까? 안 이겨줘요.
고소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단체로서 저럴 기회가 온 거예요. 아주 양승태가 잘했다. 그래야 개혁이 되는구나. 저도 아이디어를 낸 게 특별재판부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엉터리 판결한 거 수사한 거에 대해서 국민특별재판부에서 함께 하자. 그러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돼요. 요번에 하는 그 제안에다가 일반 국민들 사건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만 된다라면 판검사들 함부로 안 하죠. 그 제도 자체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시스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들이 가장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법에다가 재판부만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조남석 선생님이신데 정말 이 사법 피해자들이 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말 또 절절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또 해법을 역설적이지만 양승태라고 하는 사법농단을 통해서 확인된 이 사태 속에서 그런 사법 피해자들의 그런 이 한들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권에서 가능하냐 그 얘기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질문은 아니셨는데 네, 우리 최자영 선생님도 정말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아까 양심의 문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속에 숨어서 농단이 벌어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그 뒤편에서 이렇게 자행된 사법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한심한 문제점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올라왔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발표인데 조정찬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전부 억울한데 법관이 판결을 잘못해서 근데 그것은 뭐 사건을 어떻게 배당한다든지 이자를 어떻게 낸다든지